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한순간에 남남이 되고 수십 년을 우정을 나눈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일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파국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10분 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제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고, 기대했는데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베풀고 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경계하게 된 말이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라는 표현입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 40년 사업도 해보고 여러 단체 활동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려울 때 변함없이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호의까지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을 들먹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고마운 마음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 도움을 일종의 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게 빚을 졌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했던 관계가 점점 위아래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한 좋은 일을 자꾸 기억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큽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누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와 남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셋째,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힘들 때 도와줬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왜 굳이 그 일을 다시 말씀하시지? 혹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 상사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도움은 더 이상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도구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될 때입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이 다를 때마다 내가 언제 너를 도와줬는데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부하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도움을 받은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회사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장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한 직원을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야근할 때 식사를 사주고 업무를 가르쳐주고 승진에도 도움을 주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장은 자신이 그 직원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수시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입일 때부터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결국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무거운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의 고생과 희생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입에 올린다면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숨막히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이런 말이 나온다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의무와 부담의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용돈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지요. 딸도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딸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내 대학 등록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야지. 딸은 점점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깊은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형제간의 평등한 관계는 깨어집니다. 도움을 준 형제는 은연중에 우위에 서려고 하고 받은 형제는 위축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가 오히려 가장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모임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과거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본래 따뜻하고 편안해야 할 가족의 시간이 긴장과 부담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대등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봅니다. 그들에게 선행은 일종의 투자이고 언젠가는 이자를 받아야 할 돈인 셈이지요. 여러분, 70평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라도 조심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대놓고 은혜를 들먹이며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모두가 그들 곁을 떠나고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살면서 만난 정말 멋진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셔주지만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또한 물을 마신 이들에게 내가 너를 적셔주었다고 말하지도 않지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해와 달도 마찬가지예요. 해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지만 내가 너희를 밝혀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도 밤을 은은하게 비춰주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요. 사람의 진정한 도움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선을 행하되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도움을 주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에는 계산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학은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별것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뜻이죠. 저도 젊은 시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아껴주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추천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 선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누구 덕분인지 잊으면 안 되지라는 식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자네 행동을 보니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가 사실은 저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저를 도운 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나중에 보답을 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덕을 더럽히는 것이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쇠사슬을 차게 되는구나. 이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선배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개인적인 교류는 끊어버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묶으려 하셨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시골에서 지낼 때 만난 한 농민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편견 없이 대해주셨어요. 때로는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농사일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약초를 구해다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저를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웃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베푸셨죠.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면 뭐려, 당연한 일인데요 라고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태도에서 저는 진정한 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산이나 조건이 없는 순수한 도움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대조적인 두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도움과 가짜 도움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남을 돕지만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후에도 별일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며 정말로
그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한 직장에서 후배들을 도와준 후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은 후배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한 병원에서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진료비를 못 낸 환자에게는 보험 처리가 잘못되었나 보네요. 나중에 정산하죠라고 말씀하시며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지요. 환자들은 나중에서야 그 선생님이 자비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그 선생님을 찾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직원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선행을 계속 기억하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70평생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들의 끝은 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은혜 갚기 요구에 지쳐서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 하고 더 많은 선행을 쌓으려 했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마다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라며 일일이 나열하는 사람들을 보면 듣는 사람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성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져서 결국에는 가족들마저도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선행을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도움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순수했던 도움이 말을 통해 자랑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한 좋은 일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도움을 준 후 며칠이 지나도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는 오히려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을 더 깊은 감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운 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싶은 마음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면 사실만 간단히 전달하고 자신의 공로를 부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과도하게 고마워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별것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뜻이죠. 다섯째,
상대방이 과도하게 고마워한다면 저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도움을 받았을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후에는 그 일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고마움을 너무 오래 기억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라고 봤습니다.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역시 자유로운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과거의 도움을 언급할 때는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의무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배나 동료를 도울 때는 그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은혜라는 관점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협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관계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서로가 자유로울 때만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고 봤죠.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서로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운 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고마워한다는 말이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푼 도움은 항상 가볍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리더십에서도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 한 일들을 계속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하 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용히 뒷받침해 주지요. 그럴 때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의 임원은 이런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자신이 책임지고 성과는 부하 직원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힘든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직원들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직원들을 대했지요. 그 결과 그 팀은 회사에서 가장 단합력이 좋고 성과도 우수한 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임원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많은 직원들이 함께 따라갔을 정도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지요. 그럴 때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적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 무료로 보충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것을 학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을 때도 너희가 노력한 결과야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했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꾸 언급하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대신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진정한 효심을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또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정약용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관계는 메마르고 딱딱해질 것입니다. 대신 정약용처럼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표현보다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과도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의 힘, 기억하지 않는 선행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이런 지혜를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기억하며 살았는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베푼 도움들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새겼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되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 일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움입니다. 한 번의 큰 도움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겠죠.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누가 나를 도왔는지 일일이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기억하는 순간 덕은 떠난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 선을 잊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선이 완성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 선은 진짜 덕으로 변합니다. 그 덕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인연으로, 그리고 그 인연은 오래오래 아름답게 남습니다. 그 아름다운 망각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없는 덕을 쌓으며 조용한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10분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인생에 따뜻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